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오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오는 논리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미국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북한의 논리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도 우리 남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해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이로 돌리면서까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남한이.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굉장히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해왔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상당한 분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국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다 보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전면 전쟁에 들어가면 남한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북한도 거의 망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핵무기가 있으면 뭐 국지적인 도발, 서해 5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국지적인 도발을 했을 때 남한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제대로 반격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북한이 가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의 외교안보 당국이 협의를 하거나 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도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니네가 공격하면 절대 우리 가만히 안 놔둔다.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겠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걸 바탕으로 국지적으로 남한을 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는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재작년 말입니다. 당시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나왔고 그래서 왜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계속해서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을 하고 작년 2월 열병식 때는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을 하고 작년 9월 열병식 때는 김정은과 나란히 앉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김정은의 현지지도 장소에 따라다니면서 후계자다운 위상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현 단계에서는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김주애가 결국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김주애가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쯤 태어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 11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김정은이 빨리 후계자를 정하더라도 김주애가 적어도 20대 중후반은 돼야 될 텐데 그럼 앞으로 10몇 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얘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계속 보일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주애가 후계자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이를테면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대중 앞에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만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죠. 근데 젊은 나이인데 왜 벌써 후계자로 거론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떼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4년 전에 2020년 4월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면서 김정은 사망설까지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설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김정은이 2020년 4월 건강 이상설 이후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도 사실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예의주시해 볼 부분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에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신설을 하고요.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규정을 신설을 합니다. 근데 총비서가 이제 소위 김정은인데 북한 노동당 규약에 1인자가 소위 유고 상태에 처했을 때 누가 권력을 잡을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북한 역사에서 없었던 일인데 북한 역사가 최고 지도자 유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뭐 사실 2021년도 중반에 가면 김정은이 키 170에 몸무게 1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한 20kg 정도 뺀 현상이 드러납니다. 물론 나중에 요요 현상이 나서 다시 140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건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이 2020년 4월에 심각한 건강 이상이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름 심각한 좀 고민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북한이 사실상 1인 체제인데 갑자기 내가 쓰러져서 내가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갑자기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세컨드 플랜, 제2의 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제 후계자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근데 후계자를 생각하는데 왜 어린 딸이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김정은이 이제 2011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지난 한 10여 년의 집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북한의 제2인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동생인 김여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식적인 직급과 관계없이 오빠인 김정은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죠. 독재 체제에서.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통치를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대신 통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남매 정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처해서 김여정이 권력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김정은의 친자식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과 같은 체제는 쉽게 말하면 왕조적인 독재 체제인데, 그래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같은 봉건제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력 승계를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봉건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게 유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보더라도 직계 자식으로 권력이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권력이 갔을 경우에 계속 왕이 직계 자식이 있는 게 자신의 권력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계 자식은 죽거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가져와 보면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그걸 놓고 싶겠습니까? 또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그렇다면 오빠의 자식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고, 김정은의 자식들은 제명에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엄마인 리설주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딸을 비교적 조기에 후계자로서 부상시키게 하는 역할에 상당한 리설주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이 통치를 못하게 됐을 때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동생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장년을 거치면서 확립이 됐거든요. 이게 김정은이 확실하게 내 다음 권력은 여동생은 아니야, 자식이야라는 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조기에 부상시킨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주애가 만약에 통치를 할 수 없기 전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뭐 10몇 살짜리가 통치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적으로 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엄마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설주가 소위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이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소위 김여정과 리설주의 권력투쟁, 신우이 올케 간의 권력투쟁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과 리설주의 권력투쟁이라는 건 두 사람의 투쟁이라기보다도 예전에 김여정 쪽에 줄 섰던 권력의 간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지금 단계에서 딸한테 후계가 간다라는 걸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줄 서 있는 간부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위기에 처할 거냐라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 승계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체제에 와해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비교적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갈 때, 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권력 초반에 보면 숙청들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노 간부들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의 말빨이 안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경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로 처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단하는 게 무자비하게 죽여요,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 때도 보면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공개 총살당하기도 했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사포라고 대공 화기가 있어요. 헬기 잡는 무기가 있는데 그런 걸 사람한테 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고사포를 사람한테 쏘면 총알이 크기 때문에 시체가 남아나지 않아요. 너덜너덜해지는데 그런 시체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뿌려서 아예 시체도 불태워서 죽인다거나, 그런 공개 총살하면서 뒤에 주요 간부들을 배석시켜서 참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죽는다. 그럼 이제 엄청난 공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권력을 확립하는 거고요. 김정은 때 이제 대표적인 숙청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인 거겠죠. 자기 친척인 장성택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모부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절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숙청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작업들이 계속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도 무자비하게 고모부까지 죽이는 숙청을 통해서 지금의 권력은 더 안정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개발국에서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군부 쿠데타죠. 군인들이 일정 부분의 병력을 모아서 실병력이 있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갈아엎는 건데, 북한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은 당의 군인데 당에서 군을 감시하기 위한 체제를 아주 치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연대, 대대 각 군 부대마다 당 간부들이 파견돼서 야전 군인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은지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대 단위까지 당의 간부가 파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일정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연대 병력이 움직이든 뭐 사단 병력이 움직이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야전 군인들이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당 간부라든가 보위부의 간부들이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체제는 3대 세습을 했고요. 지금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는 4대 세습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속성을 보면 4대 세습, 5대 세습에서 계속 세습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봉건 체제인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돌아가 보면 봉건 시대에도 왕의 자손으로 세습되는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항상 권력의 불안정이 있었고 그 안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보필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갔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는 당시는 봉건 왕조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능력이 없더라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을 보필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갔던 거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는 그 밑에 있던 간부들이 공포심 때문에 받들고는 있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주혜한테 후계를 물려줬다, 또는 주혜가 뭐 그 자식한테 5대 세습, 6대 세습을 갔는데 그 후계자가 권력을 장악해서 운용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를 거냐?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습이라는 건 자기 자녀라는 몇 명 안 되는 그룹 안에서 후계자를 고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자녀 그룹 안에 정말 능력 있는 후계자가 반드시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어찌 보면 권력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후계자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이후로 그런 능력 있는 후계자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의 세습 체제가 고려 조선처럼 500년까지 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북은 통일이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고 너무 이질적인 부분이 많죠. 문화적으로 그렇고 경제적 차이도 엄청나고, 그래서 갑자기 합쳐지면 남이든 북이든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른바 소프트 랜딩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논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치 지향적으로 소프트 랜딩 통일을 가야 된다는 거하고 남북한의 현실이 과연 소프트 랜딩 통일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좀 실질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남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노태우 정부 이후로, 노태우 정부의 저희 77 선언이라는 대북 관계 이제 개선 선언 이후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에다가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네이밍이 됐던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또 보수 정부로 와서 확 다운됐다가 뭐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나아진 듯 했다가 다시 또 남북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 우리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되면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완전히 널뛰기를 하면서 180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게 뭐냐? 꾸준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통일입니다. 근데 남한 자체가 정권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이 널뛰기를 했던
했다라면 앞으로라도 좀 일관되게 가면 좋은데 지금 야당이 정권 잡으면 대북 정책도 180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또 대북 정책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의 이 정치적 분열상으로 보면 우리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점진적인 통일의 길로 간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북한 상황을 보면요.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완전히 신격화 우상화돼 있어서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체제예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인 해서 외부 문화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면 사형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교류협력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북한 체제도 점진적인 교류협력이 안 되는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면 남북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소프트랜딩 통일로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바람직한 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점진적인 통일, 소프트랜딩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남북의 현실로 보면 갑자기 남북이 합쳐진 통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북한 체제가 남한까지 확산되는 통일이라면 김정은이 원하겠죠. 지금처럼 김정은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체제가 남한까지 확산돼서 조선 팔도에서 다 김정은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통일을 회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 즉 김일성 일가의 절대적인 권력이 유지되지 않는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바라지 않을 거고요. 차라리 지금 북한 권력이라도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남고 싶을 겁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워낙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북 매체들이 가끔 북한 주민 인터뷰한 거 보도하는 거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전쟁이든 뭐든 뭐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한 주도로 통일이 돼서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된다라면 그런 통일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와 운명 공동체로서 김정은 체제에 봉사하면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정신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그런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여러 이미지로 다가오죠. 어쨌든 갈라진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를 위협하는 참 우리한테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한쪽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북한이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그거는 북한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의 일부 권력층들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정말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제발 이 체제가 바뀌어서 좀 인간다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동족 이미지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력 도발을 하는 적이다 이런 쪽에 경도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은 양자의 이미지를 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란 문제를 바라본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어떻게 북한의 실체를 바라볼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여론이 다 안 좋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세뇌 교육, 김일성 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지도자고 훌륭하다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북한 주민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배급제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평양 시민들 중심으로 국가의 핵심 보유계층은 북한이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와 운명 공동체로 같은 동질적 의식을 가지고 체제 유지에 노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김정은 체제를 지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못 살고 특히 지방으로 가면 더 못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계속 있다고 하니까 북한 소식 취재하는 대북 매체 전원을 보면 북한 일반 주민들 사회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전쟁이라든 뭘 하든 빨리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워낙 뭐 인권이고 뭐고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 북한의 상당
상당수 저변에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고 해서 뭔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살아가는 데 좀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애 부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해 있는 탈북민들도 처음에 김정은이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저 어린애가 무슨 후계자가 되겠어.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남성 본위의 사회입니다. 봉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존 여비가 강한 사회인데 감히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돼,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김주애가 점점 부상을 하면서 지금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처럼 이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김주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주애가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에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상당히 어린아이처럼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북 매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내 자식은 뭐 헐벗고 굶주리는데 저 아이는 뭐냐, 이런 좀 위화감을 주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북한이 올 초에 굉장히 전쟁 위기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금 남북한을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놓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 거냐, 올 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혹시 북한이 정말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뭐냐, 북한의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지금 평양과 지방의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방에 경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군인들 투입해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겠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건 아니고, 그러면 남한의 총선을 겨냥한 거였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총선이 끝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남한 총선에 개입하려고 굉장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주는 메시지였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물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해서 전략 미사일 발사하는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런 무기 개발 시험을 하면서도 올 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런 전략 미사일 발사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북한의 주장이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우리가 무기 개발이 필요해서 무기 시험을 하는데 이걸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미국을 자극시켜서 뭔가를 해보려는 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올 초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족 통일 개념 없애라 했던 거는 결국은 대내적인 차원이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제 요즘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우리식의 MZ세대, 뭐 북한을 뭐 장마장 세대라고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한류 드라마에 빠지고 한류 노래에 빠지고, 그래서 남한 노래 따라하고 남한 옷차림 따라하고 이러면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이 세뇌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총폭탄이 되는 이런 충성심이 함양된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남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사상이 이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류를 끊어내야 되겠다는 게 북한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어쨌든 남북한을 완전히 두 개의 체제로 갈라놓는, 남북한이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가 되면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소비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을 갈라놓음으로써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을 다 잡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발양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 초에 대남 공세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북한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두 해의 현상도 아니고 이미 이제는 몇십 년이 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북중 국경을 통해서 USB나 DVD를 통해서 드라마 같은 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몰래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들, 영화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다 우리 김일성 일가가 뛰어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남한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남한 옷차림 같은 거 따라하고 말투 같은 거, 이를테면 부인이 남편한테 오빠 오빠 이러기도 하잖아요. 남친 쓴다거나 이런 용어들 따라하고, 우리 남한에서는 여성들이 뭐 종아리 드러나는 바지에
날씨에다가 뭐 슬리퍼 끌고 다니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옷차림을 하고 나온다거나, 그리고 북한 내에서 무슨 친구들 모임 같은 데 있는데 갔다 그러면 놀러 가면 그래도 남한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좀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남한 문화가 상당히 구석구석 퍼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탈북해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정착 교육을 받고 이제 자유다, 알아서 사세요 하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북한에서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온 한국 드라마를 찾아서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럴 정도로 우리 정서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으로서 관통하는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남한 문화가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파급력과 폭발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연달아서 제정했던 법 중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쪽의 대북 매체나 쪽에선 3대 악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어떤 법들이냐면 외국의 문물, 주로 한류를 겨냥하는 건데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입니다. 또 한국 말투, 뭐 친구들한테 배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법을 통해서 아예 한류의 확산을 막으려는 이제 행동들을 취하고 있고, 물론 그 법대로 적발만 되면 사형까지 처하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법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보거나 한국 노래 듣는데 상당히 좀 위압감을 가지고 굉장히 위축됐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이 대내 선전용으로 만든 비디오 영상을 우리 남쪽의 대북 매체가 입수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인데 남한 영상물을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교외의 어떤 야외 극장 같은데 청중석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그 두 학생을 앞에 불러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고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대중 앞에서 세워놓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선전물을 만들어서 전국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뭐 혹시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잡히면 뇌물 좀 찔러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못 걸리면 정말 뭐 감옥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상당히 생기게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보통 남한을 지칭하는 명칭이 남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이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의 일부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북쪽 지역을 지칭할 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북한의 한자는 대한민국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일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남북 간에 뭐 회담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북쪽은 북한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한 용어가 남측, 북측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들어서 북한에서 공식 연설이나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니까 남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쓰이는 맥락을 보면 대한민국 졸개들, 대한민국 것들 해서 욕은 욕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추론을 했던 게 남북한이 완전히 이국가 체제로 가자 이런 의미로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에 김여정이 담화를 낸 것 중에 제발 좀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류의 얘기가 들어간 담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의 차원에서 남북한이 따로따로 살자는 명의의 담화를 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쓴 게 완전히 두 국가로 가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작년에 나타났던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북한이 남한을 괴뢰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남조선 괴뢰 패당 이런 식으로 남한을 욕을 할 때 괴뢰라는 말을 안 썼던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괴뢰 대통령실, 괴뢰 정부청사 이런 식으로 남한을 지칭하는 일반 대명사의 형태로 괴뢰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괴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꼭두각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미제의 꼭두각시로 미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한반도 내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통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남북한이 따로따로 가자는 이국가 차원의 얘기고, 괴뢰라는 용어는 주체적인 북한 위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쓰고 괴뢰라는 용어도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약간 개념상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 남북한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두 국가인데 그냥 두 국가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으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지만 상관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북한이 남한을 소위 평정을 해야 되는 관계라는 게 이제 김정은의 개념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올해 초부터 남한을 지칭을 할 때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괴뢰한국의 앞쪽 괴뢰는 북한이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뒤쪽의 한국이라는 건 남북한은 별개의 국가다 이런 의미가 결합돼서 괴뢰한국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남한의 애국가 아시죠? 근데 북한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노래죠. 근데 이제 북한도 애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 애국가가 1절이 이런 식입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전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은 어린 역사, 이렇게 가는 북한 애국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삼천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가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동족, 화해, 통일 이런 얘기 쓰지 마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에 이런 용어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애국가에 있던 삼천리라는 단어를 이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국가라는 거는 국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상징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1인 독재 체제고 어마무시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애국가의 가사까지 바꿨다는 건 그야말로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갈라서 동족이 아니라 완전한 두 개의 체제로 가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김정은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북한이 김일성 일가의 체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상화, 신격화의 정도라는 걸 직접 보시면 상상 이상입니다. 일단 북한 방송, 조선중앙TV가 방송 시작하면 우리도 뭐 애국가부터 시작하지만 북한도 애국가부터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매일 틀어지고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학작품이든 영화든 뉴스든 어떤 종류의 작품에도 김일성 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 없이 이루어지는 작품은 없습니다. 조선중앙TV 하루만 보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찬양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래마다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목의 주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김일성 원수님 혁명 시절, 김정일 원수님 혁명 시절, 김정은 원수님 혁명 시절, 이런 게 주요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TV 화면에 나올 때 김정은이 어디 행사장에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조작 아니냐,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북한 TV를 계속 보니까 화면을 보면은 이게 정말 꿈에서 하는 건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이게 화면에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김정은을 보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이건 어렸을 때 워낙 TV든 뭐든 신문이든 계속 우상화가 돼 있고 학교에서도 대단한 진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문이 나타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유일체제가 확립된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1967년에 있었던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라는 건데요. 그 회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실학사상 이런 거는 평가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67년에 4기 15차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김일성 일가의 사상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체제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즉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신이 권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화를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일성 일가의 사상이 아니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된 건데요. 이 김일성 일가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일성 일가의 체제에 반하는 움직임이나 발언 이런 게 있으면 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포괄적인 통치 체제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범법 행위가 있을 텐데 그래도 다른 범법 행위를 해서 잡혀가거나 이러면 뭐 뇌물을 쓰든 뭘 하든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무슨 혹시 반체제 모의를 했다. 하다가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 죽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체제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 이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제고요. 근데 이 강압으로만 이 체제가 유지되는 건 아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엄청난 세뇌 교육 그리고 뭐 방송이든 어디든 어디를 가도 선전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위대하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상당수는 정말로 우리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가 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의 김일성 일가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교도소는 아닙니다. 정말 북한의 어떤 산골 오지에 일종의 하나의 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철조망이 넓게 쳐져 있는 격리된 마을인데 그 안에 수용됐다가 나와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나름 마을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가 아이가 교사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인간다운 대우는 전혀 못 받고 통나무 베다가 통나무에 깔려 죽으면 그냥 그뿐이고 이런 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죽어라 하는 식으로 수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화가 됐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그게 이제 혁명화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면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치범 수용소가 끌려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친구 어디 갔지? 라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딱 분위기 보면 아, 얘 끌려갔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공포감이 이 체제를 또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올해 2월인가요?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에서 모 연구원 명의로 메일이 왔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문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 나와달라는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안 중에 하나라고 봤고 그리고 메일 하단에 보니까 조사원 명의의 명함까지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자기 메일이 예전에 도용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번에도 도용당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피싱 메일이구나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기자다 보니까 누가 보냈을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낚여 들어간 것처럼 해보자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발표할 것처럼 메일을 두세 번 주고받았죠. 주고받았더니 나한테 알려줄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봐라라고 하면서 첨부 파일을 보내더라고요. 악성 파일이겠죠. 그래서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해서 이거를 어떤 악성 파일인지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김숙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한데 보안업체에서 분석을 해보면 파일의 코드들이 보통 어떤 조직이 쓰는 고유한 코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저한테 온 악성 파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숙희가 써오던 코드들이더라. 그래서 북한이 보낸 어떤 악성 메일이다 이렇게 판명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북한 문제를 하니까 당연히 북한의 뭐 사이버 해킹 시도라든가 공격 시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책까지 알게 된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수상한 메일은 정말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한 두세 번 오고 가면서 북한 해커가 보낸 문구 중에 다음 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뵙죠. 전번 남겨주시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상당히 북한 해커들이 남한화된 용어로 해서 의심가지 않게 하려는 상당히 세련된 해킹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항상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군사적인 위협하고 남한 문화가 북한에 침투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느끼는 어떤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감 이 두 가지 위협 중에 어떤 게 더 북한 당국한테 위협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소프트 파워적인 위협이
노력이 훨씬 응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라는 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젖어들고 한국 드라마가 퍼져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극단적으로 동족을 없애고 통일을 없애고 화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이국가 체제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북한 싫어. 우리도 뭐 북한이 얼마나 좋았어? 그래 따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정확히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계속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중화공업을 좀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이런 것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매장도 북쪽이 많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남북 경제 상황을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주요한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죠.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 북한은 중국,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과 나름 전후 복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냅니다. 북한 역사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중후반 시기를 제2의 고난행군 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앞서서 달성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걸 통해서 남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반면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별다른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국방 부분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김일성이 이렇게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당시 이제 중소 분쟁 하에서 좀 자주 노선을 추구하려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이 당시를 좀 안보 위기로 보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일성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60년대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됐고 또 한국군이 실전 경험을 쌓게 된 것도 김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말로는 경제와 국방을 같이 발전시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경제 부분에 들어가야 될 자원을 국방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100만 이상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있어야 될 젊은 인구가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가면 사회주의권도 불황이 되면서 사회주의권의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7, 80년대에 가서 북한이 체제 경쟁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막 실행을 하는데 이게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관문이라든가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 이런 것들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요. 1989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북한이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 행사 개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 재정이 휘청일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또 1984년에 남한에서 굉장히 수해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엄청 발생했는데 이때 북한이 남한에다가 수해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의뢰인 남한이 거절할 거로 생각하고 수해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북한이 쌀에다가 시멘트에다가 옷값 마련해서 보내는데 북한도 물자 부족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남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식량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이어서 일어난 대규모 프로젝트와 정책 실패 이런 걸로 통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 일로로 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80년대 말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우호적인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 90년대 중반에 연이어서 대규모 홍수가 북한에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북한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이 잠겼다라고 할 정도의 대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북한이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거의 나락의 경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핵개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발전의 모멘텀을 말하지 못하는 기하선상의 북한 경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남한은 60년대에 들어서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한 게 어쨌든 우리가 군사 원조를 받음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동 건설 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고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국이 경제 발전의 궤도에 올라서면서 70년대 초중반을 계기로 남북한의 경제가 역전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북한 돈으로 한 3, 4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돈이면 장마당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사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래 북한은 배급제 사회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월급 3, 4천 원을 받아도 국가에서 쌀이나 부식물이나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물품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 4천 원을 가져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받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뭐 직장 끝나고 나면 맥주 한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 배급제가 거의 붕괴가 되면서 북한을 보유하는 일부 핵심 세력이라든가 평양의 일부 이런 정도만 배급제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북한의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3, 4천 원밖에 안 나오면 직장 안 나가고 장사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한 수십만 원 정도는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게 좋은데 북한은 직장을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장을 내가 취직해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국가가 직장을 배치하는 개념이거든요. 너 여기서 일해, 여기서 일해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 생계에 도움도 안 되는 직장 나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나가는 대가로 직장에 돈을 얼마 쥐어주고 너 이 돈 받고 나 직장 안 나가게 해줘. 나 그때 장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와 관련된 파생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좌판을 벌려놓고 뭘 파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사를 통해서 대다수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물건을 내가 여기서 떼어다가 저기서 판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사람들 차 태워주고 돈 받고 이런 돈벌이로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와 관련된 파생적인 일자리들로 먹고 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북한은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을 하려면 통행증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통행증 받기가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초소가 있다. 근데 통행증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뇌물을 찔러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속기관 입장에서는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초소 하나 있으면 뇌물이 쏠쏠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단속기관들은 군데군데 초소를 설치해 놓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소위 뇌물 받는 돈으로 자기들 입속을 차리는 이런 현상도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가가 먹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를 양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관찰할 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3, 400곳 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장세라는 매대를 내가 차지하는 대가로 시장관리소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대가 없는데도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위 시장구역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판을 펼쳐놓고 있다가 메뚜기 장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단속원이 오면은 뭐 뇌물을 주고 해결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모두가 장사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더 안 돌아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장사하는 나이대를 제한한다거나 그러니까 50세 이하 여성은 장사를 못 한다라든가 그리고 장사하는 시간대를 몇 시까지만 하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 실랑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제 계획 경제 아닙니까? 시장 경제라는 건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자는 이윤이 많이 나니까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수요자는 비싸지면 좀 안 사려고 그럴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국가가 일일이 다 계획을 세워서 A라는 기업 소원에서는 어디서 원료를 얼마 받아서 니네 생산을 얼마를 하고 니네가 생산한 물품을 얼마만큼을 어디에 갖다 주고 20%는 어디 갖다 주고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 단위라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계획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소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할당해서 얼마를 생산해 라는 게 내려오면 그것만 하고 나면 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집단주의 시스템인데 북한이 이를테면 협동농장에서 한 15명이 한 조가 돼서 일을 한다. 그러면 15명이 같이 조로 일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같이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조가 있으면 꼭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어차피 분배받을 땐 똑같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런 회의감이 들죠. 그냥 그러면 이제 묻어서 가자. 평균적으로 묻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이 만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주의, 계획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북한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경제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도 계속 핵개발하면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좀 외부의 수혈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선진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래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고립경제에서 자력경쟁으로만 가자 보니까 근근히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생기기도 어렵지만 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려면 먹고 살기 힘들는 것만으로 망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폭동으로 일어나서 갈아엎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체제 붕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만으로 폭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폭동으로 전화가 되려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건 정치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이야. 지금 집권자가 문제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력을 갈아엎어야 돼. 이렇게 정치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걸 시위로 전화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대중시위를 통해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과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나 기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아 정말 인생이 괴롭구나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처럼 물자가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쌀이 없고 반찬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일겠죠. 그리고 뭐 당장에 정부 교체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북한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상당히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라도 먹고 그럭저럭 생명 부지할 수 있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반적으로 못 살지만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하고는 생활 격차가 엄청나요. 지방 주민들은 정말 기초적인 생필품도 구비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래서 김정은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 북한은 이걸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 매년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그러니까 옷 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걸 만들어서 10년 안에 북한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첫 해로 전국 20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을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게 군인들 투입해서 공장은 다 지어주겠다, 중앙에서. 근데 지어지면 거기서 원료 조달해서 물건 만들어내는 건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건 죄악이다 라고까지 다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공장이 있더라도 원료가 조달이 돼야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원료를 조달하라는 거냐?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경공업 공장을 만드는 지역 주변에 수유나무, 피마주, 역삼 이런 것들을 심어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기름 작물이라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면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비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산에 있는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것들 추출해서 음료수 만들어라. 그리고 종이가 원래 펄프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원료가 되는 펄프림을 실어서 종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북한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칭하는 곳이 강원도 김화군의 경공업 공장인데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물품 전시실을 보면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비누도 있지만 갖가지 종류의 과자에다가 학습장에다가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예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못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가면 김정은의 중점적인 역점 사업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선전을 할 텐데 과연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갖가지 종류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북한이 이른바
온갖 기름 작물들, 수유나무, 역삼, 피마자 이런 걸 심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배북 매체 보도를 보면 주민들한테 기름 작물들에 씨를 주고 가을에 일정량을 바쳐라라고 이제 할당량까지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땅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산을 개간해서 소토시라고도 그러고 떼기밭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옥수수 같은 거 대강 심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땅에다가 소위 기름 작물을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옥수수 심어야 되는데 이거 심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못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살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못 먹고 못 살겠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쌀 사서 3끼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는 국가가 취해주죠. 근데 북한은 못 먹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요. 국가가 뭐 배급제로 포괄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어떻게 못해서 능력이 없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못 먹고 힘이 없다 보니까 죽는 거죠. 그런 집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전언들이 들려오는 걸로 봐서 북한의 빈부격차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수준의 빈부격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개방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요.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이라는 건, 여러분 보시면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하고 우리도 중국 여행 갈 수 있고 중국인들도 해외여행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게 개방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신격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는 체제라서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그 사람들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그런 교육만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네? 그렇게 김정은은 그냥 세계 독재자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외국 여행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북한에 대해서 누가 위대하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외부 정보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지금의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백여법이나 뭐 평양문화보호법이나 해서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건 자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 유지되는 체제인데 어떻게 개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개방 수준은 예전에 개성공단 했듯이 자기네 영토 안에 일부분만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일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정도가 북한 개방의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해본 개방이라는 건 예전에 뭐 나선 경제특구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그런 거, 그리고 개성공단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일정 부분 그걸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그러죠. 일정 부분의 바운더리를 형성해 놓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특구 형태의 개방을 주로 했었던 거고, 근데 대개 가면 북한의 인솔자가 데리고 인솔자 따라서 쭉 가라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관광 가면 패키지로 가더라도 자유시간에는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보수화되고 폐쇄화되면서 외부 정보 들어오는 거에 더욱더 빗장을 걸어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경을 닫아 걸고 아예 교류를 닫았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면서 중국과도 일부 교류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요새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교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보면 러시아 관광객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관광객도 이를테면 쉽게 해서 패키지 형태로 러시아에서 관광객 몇십 명 모집해서 가면 북한의 안내를 받으면서 평양 일부, 다른 지역의 일부를 쭉 돌아보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에 한 2번 갔던 기억을 보면 기자단이나 남한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북한 안내원, 보장성원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 보장성원이 저희를 데리고 뭐 옥류관에서 가서 냉면도 먹이고 개선문도 보여주고 주체사상탑도 갔다가 관광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서 다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변에 보면 북한 평양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뭐 적군해서 뭐 얘기를 붙여보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도 이를테면 그 보장성원이라는 게 말로는 우리의 활동을 보장하는 거지만 이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종류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연이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뭐 투자건 송금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 석탄, 철광석 이런 수출도 금지가 됐고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계속 제재와 상관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대북 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대북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뭐 쌀이든 생활 필수품이든 소비재든 이런 거는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만 있으면 그런 거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북한의 외화가 얼마가 있느냐?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화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를 우회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도에 나오지만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수출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이 사이버 해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머니 해킹해서 가져가는 것들 뭐 이런 여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중국에서 최소한으로 사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외부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대북 제재가 계속 된다라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 버티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북한도 어쨌든 기본적인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뭔가 씨를 뿌리면 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만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고 또 중국이 북한이 존재하는 게 자국의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근근히 버텨갈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바라는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